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저는 레벨업의 신정규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제 오픈소스 AI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있는 저희 회사가 어떻게 MEC 플랫폼으로 확장을 준비해 왔는지 지난 3년간에 했던 일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발표가 되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회사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2015년에 창업한 회사고요. 이제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저희가 이제 대학원에서 겪었던 그 수많은 연구들이나 논문들이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레벨로 만들어지기까지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느끼고 그 과정을 좀 단순화하고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클라우드와 머신러닝을 결합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6년 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백엔드.ai라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고요.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스케일에서의 굉장히 다양한 AI 프레임워크들을 돌려줄 수 있는 백엔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AI를 만들고 우리는 삽질을 해주겠다라는 게 모토입니다. 저희가 대학원 때 해보니까 논문 쓰는 시간 전체 한 10% 되고 데이터 준비하고 뭐 코드 준비하고 이게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서버 죽으면 서버 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자동화를 하겠다. 그래서 너는 연구를 해라. 나는 삽질을 해주마. 이런 용도로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MEC랑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제 그 과정을 뒤쪽에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앞에서는 우선 저희가 바라보는 MEC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재미없는 얘기들을 하고 뒤에는 이제 거기에 우리 플랫폼을 경량화하여서 집어넣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겪었던 이슈들이나 아니면 개발했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2015년에 창업을 했고요. 다양한 종류의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리눅스 시스템 콜이나 커널 레벨에서의 다양한 기술들 그리고 GPU를 가상화하는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종류의 오픈소스에 참여를 해서 OS 레벨부터 텐서플로우 같은 유틸리티 레벨까지 다양하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우선 저희 회사가 딥러닝에 필요한 이런 백엔드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도대체 딥러닝과 거리가 굉장히 멀어 보이는 IoT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MEC 기반으로 딥러닝을 할 때 여러 가지 등장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 굉장히 덩치가 큰 저희 소프트웨어를 굉장히 경량화를 해서 MEC와의 연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 백엔드.ai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했던 경험을 소개를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생각하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5G가 이제 몇 년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종류의 산업들을 창발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우리가 획득하지 못했던 수많은 데이터들을 굉장히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이 대역폭이 훨씬 더 넓어지고 지연이 훨씬 더 짧아졌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들이 발전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AI 분야입니다. AI는 특성상 초기 모델들은 전부 다 클라우드에서 서빙이 되고 그 인퍼런스 결과들이나 데이터들이 클라우드단에서 서빙이 되는 식으로 개발이 됐었고요. 이러한 클라우드에서 워크로드가 돌아가는 특징 때문에 저지연 플랫폼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주로 생각이 되었으나 5G 덕분에 이제 굉장히 큰 스케일은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자율주행에서도 클라우드 기반의 이제 베이클 컨트롤 같은 것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죠. 금방 말씀드렸던 이것들은 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어떤 수치가 나오더라도 그 다음에는 그걸 능가하는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와 모바일 디바이스를 연결하는 5G라는 망 때문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컴퓨팅 방법들이 개발이 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MEC죠. 모바일 멀티 액세스 엣지 컴퓨팅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5G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단점들을 해결해 주고자 다양한 종류의 MEC 플랫폼들이나 MEC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게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컴퓨팅 파워이기 때문에 그 파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산 처리하느냐의 관점에서도 MEC는 각광을 받고 있죠. 아까 레이턴시 이슈가 5G에서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IoT 단말과 가까운 곳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머신러닝을 돌려야 할 필요성이 계속 생깁니다. 하나는 실시간성이 정말로 중요한 경우들이고요. 대표적으로는 자율주행이 있겠죠. 다른 하나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피딩하기 어려운 경우들입니다. 주로 데이터 보안이라거나 또는 프라이버시 이슈 등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엣지 컴퓨팅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엣지 디바이스는 당연히 디바이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에 어떤 종류의 워크로드를 보내고 일부는 자기가 처리하는 것처럼 양 워크로드를 적당히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성이나 상호작용성, 비공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 MEC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고 물론 IoT 디바이스에서 많은 걸 처리를 한다거나 늘어난 계산량이나 데이터의 증가를 MEC의 엣지 컴퓨팅에서 일정 정도로 처리를 해서 전체적인 네트워크 부하를 줄인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반면에 이러한 클라우드와 엣지 컴퓨팅을 잘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은 아직 태동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대부분의 그 글로벌 컴퍼니들은 이러한 중앙 플랫폼 중심의 엣지 컴퓨팅 플랫폼들을 계속 개발을 하고 공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그 대세에 같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죠. 하지만 5G 자체가 아직 상용화 국가가 4G나 3G에 비해서는 극히 적은 관계로 전체 장비 시장에서는 굉장히 일부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딥러닝이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딥러닝은 기존의 트레이닝 중심의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다 완성된 딥러닝 모델을 서빙을 하거나 서비스로 만드는 것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의 딥러닝에서 사용하는 컴퓨팅 파워는 대부분 트레이닝이었다면 작년이나 올해는 이미 그것이 역전되어서 인퍼런스에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소모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퍼런스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걸 엣지 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만 몇 가지 추려보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MEC를 돌릴 때의 플릿 단위의 워크로드를 돌리거나 아니면 그 플릿에 연결된 엣지 기기 단위의 워크로드를 돌릴 때 플릿 단위에서는 약간 더 큰 종류의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지만 당연히 플릿 안에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들은 클라우드로 오프로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오프로드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엣지 기기에서는 이제 데이터 민감도가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 격리나 보안이 필요한 것들을 엣지 디바이스 그 자체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전용 칩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AI를 서빙을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들이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런 로컬리티 이슈를 먼저 얘기를 하면 엣지에서 플릿과 클라우드로 이어지는 이 스케일은 너무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서로 다른 스케일들의 어떤 방법으로든 연동을 시킬 필요성이 계속 등장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표준안도 생기고 수많은 플랫폼도 생기고 있지만 사실 플랫폼이 등장하는 속도가 표준안이 결정된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시점입니다. 지금은 기술 태동기이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이 이걸 만들고 있죠. 그리고 이 엣지에서만 생기는 문제라거나 아니면은 뭐 로컬 플릿에서 생기는 문제라거나 클라우드에서 생기는 문제들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로컬리티에 의해서 생기는 다양한 고유의 문제들을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어떻느냐? 하드웨어는 정말 하루가 멀다고 새로 나오고 있고요. 당연히 하드웨어 벤더들이 처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해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결합된 형태로 보급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여기에 새로운 하드웨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하드웨어 벤더들이 찍어내는 소프트웨어들을 통합된 플랫폼으로 제공해주기 위한 방법은 사실 지금 부재하죠. 그걸 이제 뭐 C그룹을 사용해서 해결을 한다거나 아니면 엑셀러레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자 하는 이제 MLI 같은 시도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걸 완벽하게 통일해주는 어떤 실버 블릿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그 지역적 문제와 방금 설명드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택의 복잡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발생하는 엄청난 복잡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큰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죠. 그럼 이제 딥러닝의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트레이닝을 끝난 모델을 이제 인퍼런스까지 연결을 하는데 인퍼런스의 일부는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하고 일부는 이제 델리게이션을 MEC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어떤 종류의 워크로드를 어디서 델리게이션 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 스케일링의 MLOps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가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인퍼런스에 필요한 워크로드의 크기 증가율보다는 현재 그 IoT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CPU나 아니면 컴퓨팅 파워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칩들의 발전 속도가 더 빠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인퍼런스 워크로드를 오프로드 할 수 있게 되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파이프라인의 워크로드 특성은 너무나 다르다는 건 계속 준지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CPU 기반의 워크로드들이 갈수록 이제 칩 전용의 워크로드들로 바뀌고 있다는 이전과 함께 고성능 컴퓨팅,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에 해당되는 이 파트도 너무나 빠른 속도로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것. 특히 최근에 이제 빅 모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빅 모델들의 상용화가 굉장히 큰 허들이 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큰 AI 분야에서 이제는 초거대 AI 모델들을 설계를 해서 보통 모델 사이즈가 그냥 노멀 상태에서 20기가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걸 이제 서버 사이드 인퍼런스를 통해서 클라우드로 서빙을 하기 위해서는 100메가까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우리가 만약 이걸 플릿 단위나 엣지 단위까지 내려야 된다면 10메가까지 압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 자체를 어떻게 컴프레션 하느냐도 하나가 이슈가 되고 이 과정을 어떻게 부드럽게 다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이 모델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큰 이슈가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이 MEC와 딥러닝을 결합할 때 등장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레벨업이라고 하는데요. 레벨업입니다. 그래서 연구실 업그레이드 해보겠다고 나온 회사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백엔드다 AI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해 보고자 계속 만들고 있고 계속 공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AI 프레임워크용 오픈소스 엔터프라이즈 클러스터 백엔드인데 지금까지 거의 모든 사용처는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이러한 플릿을 운영하는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커널 레벨의 드라이버 레벨의 가상화 등등을 적용해서 전체적인 유틸라이제이션을 올리는 게 주 기능이죠. 그래서 큰 팜을 만들고 나눠주거나 버추얼 팜을 만들고 또는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거나 클라우드로 동적으로 확장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과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주로 다양한 종류의 엑셀러레이터를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GPU를 가상화해서 지원한다거나 또 이 기술을 확장을 해서 이미의 어떤 기기를 가상화한 형태로 우리 시스템에 붙인다거나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간단한 구조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플랫폼으로는 어떤 매니저라고 하는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서비스가 있고 얘가 이제 하나, 두 개, 세 개, 뭐 여러 대일 수도 있고 거기에 연결된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연산 노드들에 해당되는 단위가 있어서 이 에이전트들이 뭐 수백 개가 매니저한테 붙어서 나한테 일을 줘라고 요청을 하면 매니저는 사용자로부터 들어온 여러 가지 리퀘스트를 에이전트에 분산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한 대에서 처리를 한다거나 이렇게 델리게이션을 하거나 일을 디스트리뷰션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을 해결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뭐 대충 생긴 건 이런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뭐 전체 시스템이 얼마나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하드웨어 트러블이 어떻게 생기는가 뭐 등등의 다양한 것들을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시스템의 워크로드와 그 특성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눠져 있고 어떤 식으로 가상화를 해서 돌리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쉽게 제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백엔드 AI는 이렇게 백엔드 AI를 저희가 한 이제 2015년부터 만들고 16년 말에 처음 공개를 하고 개발을 하다가 얘를 더 줄여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만들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엔비디아의 제슨 같은 기기가 나왔는데 이 제슨에는 백엔드 AI를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IoT 기기들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그런 딥러닝 워크로드를 IoT 디바이스로 오프로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들이 무엇인가를 쭉 정리를 하고 이제 개발 자체를 2018년 말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IoT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큰 플랫폼을 IoT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고 그걸 궁극적으로는 백엔드 AI의 일부로 편입시킬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엣지 매니저라고 부르는 단위가 엣지 에이전트들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클라우드에서 어떤 매니저 노드가 에이전트 노드들을 관리하듯이 플릿 안에 있는 엣지 매니저가 그 플릿에 속해 있는 여러 엣지 클라이언트들을 제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저희 처음에는 되게 간단할 줄 알았는데 사실 필요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하면서 그 기술들을 오픈소스로 내놓았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2018년부터 저희가 공개한 캘러썸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얘는 엣지랑 클라우드를 연동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 이 두 개가 완전히 5G망으로만 연결이 돼 있다면 시큐리티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줄어들겠지만 사실 실제 상황에선 그렇지 않죠. 디바이스가 5G로 붙어 있다고 해도 걔는 결국 와이어드를 타거나 아니면 뭐 백본을 타거나 하는 식으로 중간중간에 망이 계속 오프로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드 투 노드에 완전하게 보안 계층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VPN을 구성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VPN을 항상 구성을 할 수도 없고 그런 기계들마다 다 구성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아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로 지정한 두 엣지 사이에 완전히 보안으로 접속이 가능한 일종의 RPC 전송 계층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1.0을 작년에 내놓으면서 백엔드.AI도 통합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네트워크 환경이나 보안 인증에 대응을 하고 그 사이에서 이제 다중화를 하거나 병렬화를 하거나 아니면 패킷들을 어그리게이션해서 큰 번들로 발송하거나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었던 뭐 프로토버프 같은 라이브러리들을 결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사용을 하고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임의의 어떤 서버를 임의의 다른 서버하고 연결을 하는데 VPN 같은 것이 없이도 보안 계층을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과 내후년의 목표로 개발하고 있는 부분은 노드 간 인증을 개선하거나 휘관리 기능을 확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엣지 노드들의 수많은 메시지들을 통합해서 전송하는 부분, 그리고 분산 메시지 패턴에 대응을 하고 이제 컨제스션 컨트롤을 지원한 5G 위에서 돌아갈 때 컨제스션 컨트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저장소가 있으니까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월드 콘솔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굉장히 많은 수의 매니저들이 함께 돌아갈 때 그 매니저들을 관제하기 위한 백엔드.AI들의 관제 콘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보여드렸던 엣지 매니저들이 굉장히 많은 수가 있을 수 있고 그 엣지 매니저들을 관리하는 것도 이슈가 되는데요. 그런 것들 통합 관제하는 시스템이고 그리고 하드웨어 트러블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워크로드 오프로딩을 한다거나 아니면 장애가 발생했을 때 폴트 톨러런스를 제공을 해준다거나 하는 기능들을 월드 콘솔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현재 이제 기본적인 모니터링 기능과 하드웨어 상태 모니터링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장애 상태를 해결해 준다거나 하는 기능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올해 8월까지 진행했던 것은 아까 앞에서 소개되었던 그 백엔드.AI 자체를 X86 기반에서 통째로 ARM 기반으로 포팅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상당수는 C나 고 언어로 만들어져 있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기존에는 멀티 아키텍처를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 백엔드.AI와 백엔드.AI의 코드 베이스를 서로 다르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완전히 멀티 아키텍처 플랫폼으로 전부 다 전환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X86 64랑 말이 섞였네요. 네. ARM64랑 지원을 하고 있고 향후에 등장할 다른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멀티 아키텍처를 지원하도록 업데이트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저희 백엔드.AI 코어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서 돌아가는 수많은 딥러닝 라이브러리들도 마찬가지로 ARM 코어에서 돌아가도록 포팅을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것을 포팅하지는 못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동작이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은 포팅을 했고 저희 코어부터 위에서 돌아가는 커널 이미지라거나 아니면 컨테이너 환경까지도 포팅을 한 상태입니다.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이면 ARM 기반의 수많은 하이퍼포먼스 컴퓨팅 노드들이 나오게 될 텐데 상용화가 지금도 조금씩 되고 있죠. 그때에 대비해서 이 기능을 만들고 이 기능을 통해서 이 엣지에 사용되는 아키텍처부터 클라우드에 사용되는 아키텍처까지를 일원화된 ARM 아키텍처로 통합해서 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하는 레이어를 추상화를 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수많은 벤더들이 자사들의 칩을 가지고 자사들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나올 텐데 이것들을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입장에서 모두 하나씩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 쿠다 디바이스를 지원하다가 AMD의 ROCm 디바이스를 지원하게 되면서 느낀 건데 서로 다른 디바이스 특성과 드라이버와 다루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어도 백엔드.AI가 접할 때는 어느 정도 추상화를 해서 사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속기를 지원하는 부분을 몽땅 추상화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적용이 된 상태로 작년 하반기 버전부터 적용이 돼서 배포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엔비디아 GPU들과 AMD GPU들 그리고 구글의 TPU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장점은 지금 지원하는 디바이스의 개수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어떤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도 IoT 레벨부터 클라우드 레벨까지 빠른 시간 안에 이 플랫폼 전체를 대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단순히 사이즈를 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오프로딩을 위한 네트워크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디바이스 가상화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을 했어야 됐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반 기술을 개발하고 하나씩 결합하면서 계속 오픈소스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용 패턴은 이런 식이 될 텐데요. 대충 가운데 이제 클라우드가 있고 엣지 쪽으로 오프로드 가능한 것들이 모델이라거나 데이터들이 있고 중간에 인증 레이어가 있는 식입니다. 향후 전망을 간단하게 소개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제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유명한 애플이나 구글 같은 곳들은 이미 상당한 수의 모델 트레이닝을 로컬에서 수행을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하드웨어 벤더들을 벗어난 수많은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텐서플로 페더레이티드나 파이토치 모바일 등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중심에는 페더레이티드 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고 이제 추가적으로 모델을 국소 학습한다거나 아니면 플릿들을 연합해서 학습을 한다거나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되 그것들을 필터링된 데이터만 올려서 다시 디스트리뷰트를 하는 식으로 훈련을 한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냥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용 엣지 소프트웨어 플랫폼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름 있는 건 큐버 엣지 정도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수많은 가속 장치들이 이제 3,000원, 2,000원 막 이렇게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 구글이나 퀄컴들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칩들을 개발해서 시장에 배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내년, 내후년에 엄청난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되게 많은 부분을 좀 생략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우선 딥러닝과 Io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MLC 기반 딥러닝의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저희가 그걸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보았는지 저희의 경험을 소개해 드리고 마무리로 이제 향후 전망을 굉장히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